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이름표와 물음표 사이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권을 보장을 하며 이 추운 겨울 또 올해 끝자락 전국 오체 투지 행진에 나섰습니다. 우리 사회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열흘 넘게 전국 오체 투지 행진 중이라고 하시던데 좀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현재 뭐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어제는 전남 도청에 갔다 얘기까지 제가 봤거든요. 네, 어제는 전남도청 앞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온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 오늘은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내려오는 길입니다. 아, 광주광역시에서 네. 이것도 창원 사업 마산까지 오셨습니다. 네. 약 2주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네. 지난 11월 15일 예. 제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17일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전남 오늘 8번째로 광주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충북 청주, 충북 도청에 있는 곳으로 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전 그리고 경기, 서울 이렇게 12월 7일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TV 이제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온 몸을 이제 앞쪽으로 해서 아스팔트 위에 마치 몸을 던진 듯이 누워서 이렇게 오체 투지 행진을 하고 계신 건데 뭐 다른 시위나 뭐 다른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517명의 삭발도 해보고 예. 또 단식도 해보고 산보일보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오체투지라는 것은 뭐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의 소문이 나가 있는데 요 사이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는 투쟁 방식의 하나로 이렇게 많이 시민사회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예. 저희도 이제 가장 낮은 자세로 정치권이나 정부에 이제 저희 목소리를 전달하는 예. 이런 입장에서 오체투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그러면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 참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또 통합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세세하게 정부가 제대로 좀 실천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지금 함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모신 윤종술 대표님도 이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아드님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함이 윤현민군인데 네. 현민군 좀 어떤 아들이십니까? 29살 발달장애 아동인데요. 예. 뭐 아주 건강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병원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는 4시간을 일을 하고 오후에 4시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주간활동 데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은 병원에서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요. 물론 대안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데 근로 지원이 나오면 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인력 지원을 받아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고 오후에는 또 그 일을 한 스트레스를 오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데이 서비스 주로 볼링을 치면서 이 스트레스를 풀고 또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일과 8시간을 잘 지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네,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뭐 보거나 들으시면서 아드님을 뭐 알거나 네. 예, 또 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의젓하게 잘 자라난 우리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례지만 자녀가 한 분이신 거죠? 딸이 이제 1살 연년생 누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나 비장애인이고요. 예. 네. 그러면 또 한 명뿐이 아들인 건데 네. 저는 뭐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만 그게 태어났을 때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잡기도 겁이 날 정도로 우리 정말 소중한 아들이고 자식이었는데 이 아드님이 이제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뭐 감히 상상해 보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실례지만 대표님 그때 감정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좀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95년생인데요. 예. 1995년도에 태어났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아, 네네. 최종 진단을 받고 나서 뭐 흔히 부모님들이 말하는 하늘이 무너진다 할 표현이랄까요. 저는 이제 사실 도저히 인정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코피가 계속 신경이 나서요. 아, 대표님. 예, 석 달 동안 코피가 계속 났었습니다. 길 가다가도 코피 안 하고, 그리고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119 진료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로 막심한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혈관 파열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섬에 가서 몇 달 쉬고 오면 이게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원인이 이제 아들에게 있은 거죠. 아들이 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막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 생활 리듬이 다 루틴이 망가져버린 거죠. 예. 그런 고통들이 이제 당시에 기억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당시 대표님도 생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생업이 이제 있었죠. 자영업을 했는데요. 예. 자영업 상태에서도 이제 아이 치료에 이제 옥매에 있었죠. 치료하면 나은 줄 알고 치료하면 비장애인처럼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계속 치료에 목매에 있다가 진단을 받는 순간 이렇게 와라락 무너진 거죠. 야, 정말 그 억장이 무너진 듯한 네. 당시의 느낌을 안고 그리고 100% 극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시고 그럼에도 현실에 돌아왔을 때 이 목단 현실이 만만치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아이 한 명 아드님 기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대표님께서는 97년에 장애인 부모회 꾸리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어떤 목표가 있거나 또 어떤 각오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니까 계속해서 이제 비장애인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쫓겨왔습니다. 한 달만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결국 이제 어린이집 가지 못하고 집에서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장애 아이들만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보니까 우리 서울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서울 한 곳이면 전국에 거의 전국에 딱 한 곳이 거예요? 있더라고요. 장애 아이들만 다니는 어린이집. 그래서 김해에 이 두 번째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료실을 다니는 부모님들 설득해서 예. 김해시청에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아 그러면 그 전에 장애인 자녀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게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 갔는데 거기서 주로 왕따가 되고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럼 제대로 다니질 못했던 그렇죠. 거네요. 부모가 양육한 거죠. 그래서 김해에 이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우리나라 유호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사실 이제 김해시청을 막 정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문제가 생기고 법적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 운동을 뛰어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김해시청이 저를 고발하고 제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제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임명임자 감방에 있은 거죠. 감방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모든 아이를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참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NGO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의학을 공부했는데요. 다른 걸 공부하고 이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간두고 이랬는데 다시 NGO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NGO를 공부해서 전문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고난이 끝이 아니었는데 여러 고난을 또 이겨내시고 살아가시면서 2004년에 전국장애인 교육권 연대를 또 만들어서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해서 힘을 쓰셨습니다. 역시 그 함께하는 그 부모연대도 힘이 돼줬을 것이고 그럼에도 법률적 근거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생성이 됐음에도 실제 우리 아이를 학교까지 보내고 좀 편안하게 뭐 걱정 없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오고 이런 과정까지 돌입하기도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고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시에 이제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장애인대 특수교육법을 만들고 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만들고 발달장애인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통합교육의 현실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육 받을 곳이 없어서 학교를 보내달라만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지금 통합교육이나 뭐 학교에 가는 거는 상당히 이제 문화가 개방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갈 때는 학교 가기조차 진입이 힘들었고요. 지금은 진입은 용이하지만 학교 안에서 제대로 된 이 긍정적인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게 쉽지 않는 구조인 거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용어 같은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수학교가 있고 제가 초중고 시절에 중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특수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특수반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일반 학교에 특수반을 뭐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특수학교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완전히 특수반도 안 가고 완전 통합하는 비장애 학생들과 종일 통합하는 통합반. 그러니까 특수반에 있다가 비장애가 통합하는 비장애 학생 통합하는 특수반. 그리고 특수학교.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유엔에서 세계장애인 권리협약으로 있습니다.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비준을 했는데요. 2009년도부터 발의가 됐는데 이 권리협약에 보면 분리교육을 하지 마라.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학년기 때부터 학교 때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전 세계가 이 분리교육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특수학교 교육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든 없든 네. 그냥 다 같은 학생이니까 그렇죠. 한 학교에서 똑같이 책상에 앉아서 똑같이 공부하고 배워라.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해야, 통합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야 예. 통합이 되고 지역사회에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된다라는 논리죠. 그러면 해외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뭐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는 OECD 가국 38개국 전 세계는 통합교육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예. 뭐 독일이 아주 조금 남아 있고요. 일본과 한국이 통합이 잘 안 되는 주의라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예. 다른 대부분 나라들은 전부 통합교육으로 완전히 방향을 다 선회해서 버립니다. 거의 100% 통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예. 한국만 아직 일본하고 이렇게 특수학교도 존재하고 특수반도 존재하고 통합도 존재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라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현실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네, 겁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뭐 교육이나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을 떠올려 봤을 때 통합교육 정말 바른 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라고 하니까. 그런데 워낙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네. 그 경쟁이 교육에 갖다 붙고 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또 각자 도생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처럼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비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그리고 일부일 수 있겠죠. 네. 나는 반대다. 네. 우리 아이 교육이 오히려 좀 방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웹툰 작가 주호민 씨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나오는 상황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참 안타까움의 방증인데 네. 이런 만약에 비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말이 있다면 좀 어떻게 답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자체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네.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통합교육의 장애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이루지 않다 보니 혼자 방치된 상황에서 주민 자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국가적인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통합교육에 적절한 인력 지원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비장애 학생들에게 방해되지 않고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갈 건데 우리는 장애 학생 한 명이 비장애 학생 수는 28명, 30명 수에 그냥 내던져지니까 예. 국가가 지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비장애인 분들의 생각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 충분히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국가의 적정 지원만 있다면 충분히 비장애인 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왜? 내 아이의 공부 교육이 방해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인성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같이 통합교육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예. 선진국도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잘못됐다 얘기 아니라 분명 바꿔가야 될 주제라는 것은 꼭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것은 그런데 이제 교육입니다. 흔히 말하는 뭐 초중고까지인데 끝나면은 보통 이제 취업을 하러 준비를 하거나 뭐 또 해외를 가거나 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발달 장애를 가진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경남도 경남 청년 순유출이 1위라고 합니다. 그게 이유가 일자리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친구들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발달 장애인 친구들은 얼마나 더 험난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발달 장애인이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성인이 되면 예.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집에서 이제 나가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린다든지 상급 학교를 지나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60% 가까이가 24시간 부모가 같이 있습니다. 60%가 예. 한 40%만 서비스를 간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아드님처럼 40% 정도만. 네, 60%는 24시간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24시간 비장애인 친구들은 낮에 이렇게 성인이 되면 친구도 만나러 가고 물론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시간, 일과 시간을 즐기는데 발달장애인 친구들 혼자 의사소통이나 교우관계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하고 24시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겪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지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만약 생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 생업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그 참 재난이 약자들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가혹하게 느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은 발달 장애인들이 서비스 기간도 가지 못하고 24시간 부모와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까 결국 참사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코로나 한 2년 동안 거의 20-30건 정도 사이, 거의 30건 가까이 되는 가족의 집단 자살이 한 20건 이상,
또 뭐 사고가 한 10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제 이렇게 터졌는데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코로나는 지났지만 이런 참사들이 뭐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발달장애 엄마 8살 자녀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는데 아이만 죽고 엄마는 살아나서 지금 구속된 상태에 있는데요. 예.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이렇게 코로나가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한국의 정책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미 그 위험 신호가 켜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같은 그런 뭐 재난이라든지 또 이런 돌봄 부담감이 더 확대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헤아려 본다면은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깜깜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졸업 이후에 지역사회 낮 시간에 서비스를 받고 같이 활동도 하고 뭐 때로는 직장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없는 세상에 중요한 거는 주거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없는 세상에 한국 사회 시스템이 없습니다. 당장 제가 가족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발달장애 부모들이 죽으면 자녀는 어디 살아갈 건지 상갓집에서 결정된대요. 상갓집에서 형제자매가 할 건지 친인척이 할 건지 형제자매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가정들은 친인척 집에 이제 가게 되는데 대개 2달 안에 다 나온답니다. 친인척 집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예. 그럼 나오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설로 간다든지 아니면 노숙을 한다든지 서울역 노숙의 절반이 발달장애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노숙시설에 제가 한 60%라고 주장을 했는데 노숙시설협회에서 정확하게 38%가 발달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무용고로 떠돌다가 노숙시설에 가는 거죠. 지금 이게 한국 사회에 주거 문제가 없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표님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있는데 네. 제가 대표님이 인터뷰했던 기사를 아마 작년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보다 좀 뭐 하루빨리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네, 세상을 좀 늦게 하루라도 늦게 떠나고 싶다 이런 근데 그거는 바람으로 솔직히 할 수는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진짜 지금 당장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디까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건지 우리 사회가 네, 마지막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우선 뭐 낮 시간에 서비스나 일자리들은 점차적으로 한국 사회도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남은 것은 부모가 없는 세상에 살아갈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 예. 예. 집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인력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인력 지원이 없다 보니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이라도 시범 사업이라도 해달라. 이 주거 생활 서비스 유지 서비스 시범 사업이라도 해달라. 인력 파견해달라는 소리죠. 그것도 다는 아니고 부모가 없고 위기 가정이 생길 때만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점차로 확대해 나가면 한국 사회도 충분히 희망이 있는 사회이지 않을까. 물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지만 OECD 국가지 상인 복지 예산이 꽁지 다음일 정도 수준이 낮은 나라지만 또 한국이 이런 문제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풀어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주거 문제 하니까 또 사실 또 먹는 것도 저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네. 워낙 이제 미래를 대한민국 미래를 좀 예측하는 시각에서는 양극화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더 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아쉽지만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꼭 한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